자, 중국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는 소식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유독 그 완커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헝다나 비구이 위안 사태 때도 들어봤던 이름인데 그때는 오히려 잘 버티는 우량 기업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위기설의 중심에 딱 서니까 이게 과연 제2의 헝다 사태가 되는 건지, 이게 중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에요. 완커의 위기는 단순히 또 하나의 부동산 회사가 휘청거린다, 이런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동안 시장이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어떤 믿음이 깨졌다는 신호탄이라서요. 아,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기사들을 바탕으로 이 완커라는 퍼즐을 한번 제대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작은 위기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게 과거 헝가 사태와는 어떤 종류의 위험인지,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깊이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부터 바로 짚어보죠. 모든 걸 촉발시킨 건 결국 돈 문제, 그러니까 채무 연장에 실패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200억 원. 이 정도 규모의 빚 만기를 1년만 미뤄달라고 했는데 채권자들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쵸. 90% 동의가 필요했는데 그걸 못 채웠다는 거죠. 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붙었어요. 홍콩 증시에서 완커 주가는 바로 급락하고 채권 가격은 거의 휴지 조각 수준으로 폭락했죠. 휴지 조각 수준이요. 네, 액면가의 20% 수준에서 거래됐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이 돈은 80% 확률로 떼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시장이 받은 충격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채권자들의 태도 변화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놔야 원금이라도 건진다는 생각에 만기 연장에 동의해줄 법도 한데 말이죠. 맞아요. 이번엔 달랐다는 거잖아요. 더 기다려봤자 소용없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받겠다.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뀐 거네요. 정확해요. 소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모두가 믿고 기다려주면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누구 하나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면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요. 이제는 그 믿음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국영기업이 대주주라는 그 믿는 구석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고요. 그런데 위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당장 이달 말에 또 7,700억 원 규모의 빚 만기가 돌아오고 이것도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막아야 할 빚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정작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보내주신 자료 속 재무 상태를 제가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당장 다음 달까지 내야 할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가 월급의 거의 2배인 셈이에요. 아, 심각하네요. 그런데 내년 여름에는 연봉에 버금가는 목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 거고요.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상황이 그 정도였군요. 그러니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바로 움직였겠네요. 피치가 신용등급을 CCC 플러스로 내렸다는 기사도 있었죠. 네. 그게 결정타 중 하나였어요. CCC 플러스 등급이 어느 정도냐면요. 신용평가사들이 공식적으로 이 회사는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수준이에요. 와, 그렇게 직접적으로요. 네, 사실상 정크본드, 그러니까 투기 등급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단계로 떨어진 거죠. 기업의 생존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시장에 공표한 셈입니다. 듣고 보니 더 궁금해지네요. 아니, 헝다나 비구이안이 무너질 때도 건재였던 회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분명히 모두가 완커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도대체 어떤 회사였기에 이 안전신화라는 게 만들어졌던 건가요? 완커는 1980년대에 설립돼서 90년대 초에 상장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건데 최대 주주가 선전시의 국영 지하철 운영사인 선전메트로예요. 아, 지하철에서요? 네, 지분을 약 27%에서 29% 정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국영기업이라는 배경이 완커의 가장 큰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뒷배인 준공기업으로 인식이 됐던 거군요. 그렇죠. 제가 본 자료에서도 선전메트로가 작년 초부터 완코에 13차례나 총 3천억 위안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설마 정부가 완코를 망하게 두겠어? 라고 믿을만 했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완커 불패 신화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근원이었던 선전 메트로가 태도를 바꾸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도를 바꿨다고요? 네, 지난해 11월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신용만 보고 돈을 빌려주던 선전 메트로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담보를 내놔라고 요구한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 신호네요. 비유하자면 늘 용돈을 주시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네 방 월세 내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다는 선언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은 그 신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보내주신 기사 중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인상 깊었는데 선전 메트로 입장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그 뒤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한 거죠. 실적도 최악이었고요. 맞아요. 올해 들어 10월까지 매출이 작년보다 43%나 줄었다고 하니 이게 부동산 위기가 터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고 벌써 5년 연속 감소세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2024년에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순손실까지 기록했어요. 그 손실액이 무려 495억 위안, 우리 돈으로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9조 원이요? 네. 이러니 안전 신화가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탄탄한 뒷배도 스스로 돈 버는 능력도 모두 의심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게 홍다 사태 시즌2가 되는 걸까요? 또다시 중국판 리먼 브로더스 같은 말이 나올까요? 보내주신 기사들을 봐도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홍다나 비구이위안 때보다 더 큰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고 아니다. 그 정도 파장은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있고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완커가 헝다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봐야 해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빚의 규모와 성격이에요. 일단 총부채 규모만 보면 완커는 1조 위안이 채 안 돼서 한때 2조 위안이 넘었던 헝다보다는 작아 보여요. 잠깐만요. 그런데 한 기사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완커의 빚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총액은 더 적은데 왜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그냥 빚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독소는 매일매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이자부 부채거든요. 아, 이자부 부채? 네, 이게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옥죄는 주범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 완커의 부채 약 3,643억 위안이 비구이 위안의 2, 3천억 위안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아하. 즉, 겉으로 보이는 덩치보다 속으로 곪은 상처가 더 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빚에도 종류가 있는데 완커는 당장 현금 상환 압박이 심한?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빚이 많다는 거군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 이건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헝다나 비구이 위안은 주로 2, 3선 도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들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완커의 주력 사업장은 베이징, 상하이, 선정 같은 중국의 핵심 일선 도시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건 심리적인 문제와 직결돼요. 일선 도시는 중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시장이에요. 뭐랄까, 중국 중산층의 자부심과도 같은 곳이죠. 그렇죠. 만약 그런 핵심 지역의 상징적인 건설사가 무너진다면 그게 시장 전체에 주는 심리적 충격은 2, 3선 도시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어요. 이제 중국 어디에도 안전한 부동산은 없다는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빚의 성격도 다르고 사업 위치도 달라서 파급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이 지금 극도로 불안해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야 하나요? 양쪽 측면을 다 봐야 합니다. 먼저 비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보면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헝다 파산으로 이미 깨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영기업이라는 정부 보증 신화마저 무너지면 시장의 신뢰는 정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사태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0.5%포인트면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반면에 그래도 헝다 때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시각의 근거는 뭔가요?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2, 3년간 헝다 비구이 위안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과 정부 모두 내성이 좀 생겼거든요. 아, 맷집이 좀 생겼다. 네. 한 전문가는 과거의 경험 덕분에 이제 연쇄 충격을 통제할 준비는 더 잘 돼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완커의 채권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발행된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건 해외 시장으로 위기가 직접 전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의미하죠. 아, 그렇군요. 결국 모든 열쇠는 중국 정부가 쥐고 있겠네요. 정부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 어떤 카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사에서 화이트리스트 정책이라는 게 계속 언급되더라고요. 프로젝트들을 선별해서 명단을 만들고 은행들이 그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정책이죠. 완커의 일부 프로젝트도 이 리스트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어요. 잠깐만요. 아까는 완커의 뒷배인 국영기업 선전메트로가 지원을 끊으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서 지원을 해준다니 이건 좀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신호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중국 정부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인 구제금융은 피하고 싶어요. 부실 기업을 계속 세금으로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하죠. 그렇죠. 그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이 바로 선별 지원인 거예요. 즉, 완커라는 회사 자체를 구해주지는 않겠지만 완공되면 가치가 있는 개별 아파트 프로젝트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죠. 아, 회사와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대응한다. 네,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말 고차원적인 줄타기네요.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위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동산이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는데 이제 그 공식도 깨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과거의 성장 공식은 이제 완전히 폐기 수순에 들어갔어요. 중국 정부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도시별로 규제를 다르게 풀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새로운 부동산 안정화 몰래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거니까요.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중국 집값은 2026년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27년에야 겨우 안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회복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완커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디폴트 위기를 넘어서 국영기업은 안전하다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믿음마저 흔들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헝다와는 빚의 성격이나 주력 사업 지역이 달라서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지난 몇 년간의 위기를 통해 시장과 정부가 어느 정도 내성을 갖췄다는 시각도 있었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이에요. 과거처럼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후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개별 기업의 생존 능력과 정부가 어떤 기업을 살리고 어떤 기업을 버릴 것인지 그 선별의 기준을 냉정하게 읽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께서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빚으로 쌓아올린 과거의 부동산 성장 모델을 해체하고 내수 소비 중심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전환하려는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완커 사태는 그 고통스러운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장 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성장 엔진을 해체하는 속도만큼 과연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속도로 맞추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